파업을 예고했던 경기도 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업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전 노선이 정상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란을 피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지 주변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에어컨을 자주 틀어달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학생에게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 교장이 평소 폭언과 막말을 일삼고 있다는 폭언도 나왔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집값이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GTX 이슈로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고점 대비 반값까지 급락한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위클리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경기도 버스 노조가 노사 간 진통 끝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양측은 공공버스와 민영제 노선 버스 기사 요금을 5%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는데요. 전 노선이 정상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숨가빴던 협상 과정을 이재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 양측이 협상을 타결한 건 30일 새벽 4시를 넘겨서였습니다. 29일 저녁부터 시작된 협상이 자정을 넘어 결렬되면서 파업이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지만 30일 새벽 추가 협상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버스는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운행을 시작했고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협상이 새벽 4시를 넘어 타결되면서 일부 노선의 첫 차는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서비스에 연연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 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조는 저임금과 장시간 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수준의 임금 처우와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 전면 준공영제 실현을 약속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잡은 건 버스기사 임금 인상률이었습니다. 노조의 5% 인상 요구에 사측이 불가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겁니다. 결국 김동연 지사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적극 중재에 나섰고 파업이 예고됐던 30일 새벽 노사는 임금 5% 인상에 합의하며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준공영제나 또 임금 인상이나 또 우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민영 업체들 지원까지 포함해서 저희 경기도가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버스 전면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7천여 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선 연간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1950년대부터 주한 미군 기지 근처의 기지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은 국가가 나서 기지촌을 관리하고 성매매를 조장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피해 여성들에게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한 법령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 소개서를 찾은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군 기지촌으로 보내졌고 그녀들은 그곳에서 원치 않은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법은 그녀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폭력과 악랄한 포즈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고 인신매매의 창구가 되는 직업 소개서를 단속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팔려왔습니다. 이들은 강제 성병 검사 등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각종 치욕스러운 인권 유린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수치스럽게 느껴질 그런 검사였지만 이에 대한 고려는 없었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 일은 시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주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의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모 씨 등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해야만 했던 9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자 여성단체와 원고인 기지촌 여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실제로 준비를 같이 우리 선생님들 한 골은 2012년부터였어요. 정확히 10년 만에 아주 큰.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 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 정당화했다며 기지촌 여성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성병 감염 여성을 격리 수용한 부분에 대해 의사 진단 없이 강제 격리 수용하고 항생제를 무차별 투약한 행위는 위험하다는 항소심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시와 차별 속에서 지닌 우리들이 눈물이 씻겨 나가는 느낌입니다. 바라기는 국회의원님들이 우리를 위한 지원법을 만들어 주시고 평택에서 기지촌 여성들을 돌보고 있는 햇살사회복지회도 이번 판결을 반겼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머니들이 이겼습니다. 그동안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경기도 조례제정 등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져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지촌 여성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의 특별법 제정과 경기도 조례 제정에도 속도를 낼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관련된 종합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로써 독립된 조사기구에 의한 조사는 일단락됐지만 침몰 원인을 밝히지 못해 속 시원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피해 가족과 4.16 연대는 토론회를 열고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정부는 무능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은폐했으며 유가족을 불순 세력으로 분류하고 사찰했다. 이에 대해 사참위가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권고한 만큼 이를 이행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에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활동이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또한 사참위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권고한 만큼 국회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사참이 권고안 이행 촉구 결의안을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당에 이것을 전체 우리 당에서 전체 또 국회에서 결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러나 사참위는 침몰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내부의 문제로 침몰했다는 내인설과 이른바 잠수함 충돌설이 대립해 침몰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여론에 대해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만 키우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반 시민이든 유가족 개인이든 개인이 주장하는 침몰 원인은 개인의 의견으로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있지도 않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유가족을 갈라치게 하는 사참위의 권고로 설립 절차를 밟게 될 중대재난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다루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세월호도 그 중대재난조사위원회가 조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중대재난조사위원회 할 때는 미래에 닥칠 재난에 대해서 조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세월호 피해 가족과 4.16 연대는 사참위의 활동 종류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며 종합보고서 검토와 분석, 증거 확보 등 진실을 밝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민선 8기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수원 군비행장 이전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행장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청사진 제시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재호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주 도의회에 출석해 수원 군비행장 이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공항 주변을 경제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면 군비행장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국제 자유도시와 생산을 보시고 함께 포함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민분께 의견을 여쭤봐서 서로 우리가 유치했다고 하는 그런 경쟁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선 국제공항을 전제로 한 수원 군비행장 유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엔 충남 당진시가 수원 군비행장 유치를 검토한 바 있고 평택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평택에 국제공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공항 청사를 만들고 요 미군 항공기 계류장을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은 같이 사용을 그다음에 주간에는 주로 이쪽으로 뜨고 야간에는 이쪽으로 이륙 전용으로 빼면은 환경 소음도 없어지는 거. 전문가들도 유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김 지사의 전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성으로의 이전에 얽매이지 않고 군비행장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인센티브 마련이 필수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후보제로 가게 되면은 인센티브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소음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인센티브 설계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군비행장 이전이 5년 넘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가 유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 군비행장 관련 공론화에 대해 내용과 절차의 하자가 심각하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습니다.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의제가 변경된 것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 공론화 워크숍이 경기 여성비전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수원 군공항 이전을 의제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안내판은 물론 어디에도 공론화라고만 표기하고 무엇에 대한 공론화인지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지역은 수원과 성남, 평택 3곳. 공론화에 반대해온 화성 지역 주민들은 아예 참여를 거부하고 행사장 밖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원 군공항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며 수원 군공항 이전을 경기도 공론화 사업 의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공론화 의제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수원 군공항 이전을 주제로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발표해놓고 실행 과정에 도심 군공항 문제 해결로 의제를 사실상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문건에는 수원만 아니라 성남, 평택 등 논의 대상 지역도 확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조례는 공론화위원회와 대행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가 의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행 과정은 공론화 추진단이 운영 관리만 하도록 권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그 추진단에서 공론화 제목을 바꿔버린 거죠. 각 위원회나 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정해놨는데 그것에 위반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의제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당초 의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제기됐고 수정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론화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수정 보완의 범위를 넘은 결정이라며 의제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선정하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1차 워크숍을 끝낸 만큼 오는 10월 12일까지 전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날씨가 더워 에어컨을 좀 더 세게 자주 틀어줬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학교에 벽보를 붙였다면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수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요청을 담은 벽보를 붙였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교장이 폭언과 막말을 일삼아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벽보입니다. 학교 측에서 점심시간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에어컨 냉방 온도를 높인 탓에 더위로 수업에 지장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지난 6월 이 벽보를 교실과 복도 등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시원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바람과는 달리 학교 측은 벽보를 붙인 학생들을 찾아낸 뒤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해당 학생들을 찾아낸 방법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CCTV를 돌려봤어요. 학교 안에 있는 CCTV를 돌려봐서 아이들이 그 대자보 붙이는 거를 찾아냈어요. 그렇게 CCTV 돌려보면 안 되거든요. 사안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 학교 교장은 또 지난 6월 수업 중에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조치해 학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교장이 폭언과 막말, 부당 업무 지시를 일삼고 있어 힘들다며 수십 명의 교사가 전근 신청을 하고 학교를 떠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괴롭히셔가지고 모욕적인 발언도 많이 하셨고 많이 힘들게 하셔서 숨을 한도 넘기셨어요. 구절에 반말 이런 거는 기본이고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못 배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게 지금 증거가 있는 것도 있고 녹취한 자료들도 있고.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의 입장을 물었는데 우선 벽보를 붙인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화장실 이용을 금지시킨 것은 수업 중 무분별한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장이 폭언과 막말을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기교사노조는 학생 인권 침해와 교장 갑질 등을 문제 삼아 도교육청에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최근에는 신도시에 주민들의 여가 스포츠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에는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 게임장이 들어섰는데 전문가들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령이나 안전 기준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설계상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스럽게 내달리며 여러 가지 묘기를 펼치는 스케이트보드. 원형 파이프에서 보드를 이용해 미끄러지며 묘기를 펼칩니다. 안전한 시설이라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기 좋습니다. 그런데 고덕신도시 동말근린공원 내 엑스게임장에선 보드 전문가조차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발을 구르며 언덕 형태의 구조물 정상 오르기를 시도하다 실패합니다. 발을 구를 수 있는 구간이 짧아서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설령 구조물에 올랐더라도 내려갈 때가 문제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다른 구조물을 바짝 설치해 쿵 하고 부딪힙니다. 바닥면은 도로 고속방지턱처럼 스피드를 내기 어려운 재질로 조성됐습니다. 미끄러지는 묘기를 펼치는 파이프는 어른 무릎 높이로
보드가 오르기 힘듭니다. LH가 고덕 신도시 내에 X게임장을 조성한 것으로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전문가는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면적 대비 구조물의 배치가 너무 좀 협소하게 돼 있어서 제대로 구조물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이 정도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고, 이제 LH에서 시청으로 이관되면 더 방치될 거로. 고덕 신도시 주민들이 이같이 문제를 제기하자 LH는 안전 규정이나 법령상 하자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설계가 들어간 곳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보완을 하고 배치도 좀 조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 내 조성되는 여가 스포츠 시설물은 축구장과 야구장, 공원 등 30여 개로 앞으로 평택시가 시설을 보수하며 관리를 맡게 됩니다. 대부분 적게는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지만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듣지 않고 규정만 따져 건설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용할 사람 입장에서 설계부터 검수 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국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한국은 참 예산이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면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지어 놓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구물에 대한 거를 전문기관을 좀 검수를 한번 받는 게.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 정작 전문가조차 이용하기 힘든 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결수를 위한 구치소 기능을 남겨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법무부가 구치소 기능을 지금보다 더 늘리려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63년 들어선 안양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 1,100여 명과 미결수 500여 명 등 1,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와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교도소 기능은 이전하고 구치소 기능은 현대화 시설로 다시 짓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교도소를 이전하는 대신 구치소 수용시설을 더 늘릴 거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음경택 시의원은 임 씨의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 업무 협약 이틀 전날에 있었던 법무부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임 의원은 당시 면담에서 인근 지역의 미결수 수용을 위해 현재 500명 수용시설을 1,000명 이상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가 이전이 되고 나면 500명분의 구치소 기능만 건축을 할 것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법무부 당국자한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근 지역의 구치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미결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것이고 그 숫자는 1,000단위가 넘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 의원은 그러면서 500여 명의 미결수 가운데 안양 지역의 수감자는 100여 명에 불과하다며 구치소 확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관내 변호사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약 10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안양지원과 안양지청에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수천 명의 미결수를 안양교도소에 재건축, 신축을 해서 받아야 되느냐. 이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미결수도 안양 시민인 만큼 인권과 교통 등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재건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결수도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어떤 인권 문제, 교통에 대한 편익 문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임 의원은 100여 명의 안양 지역 미결수를 위해 시설을 늘리는 게 맞냐며 따졌고 최 시장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그래서 100명의 미결수를 위해서 수천 명의 교정시설을 져야 되냐. 아니 그렇게 이거 지금 미래까지 확장해서 이 말씀드린 것은 업해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책임진다. 구치소 기능 존치 논쟁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제기된 수용시설 확대 논란. 안양교도소 이전과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군포시에서 머리가 크게 훼손돼 죽은 길고양이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동물 학대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군포시는 현수막을 부착해 범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권예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와 입 주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새끼 고양이. 가까운 곳에서 또 다른 새끼 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사체 주변으로 피가 흥건하고 머리를 부딪힌 듯 벽에도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하루가 흘렀지만 여전히 당시 상황을 짐작해 하듯 고양이 혈흔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8일 오전 10시쯤 군포시 삼본동의 한 빌라에서 2마리의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고양이 머리가 완전히 깨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 여기 벽에 보면 피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은 누가 잡아서 때리지 않았나 싶어요. 머리가 그 정도에 깨질 정도면 이건 학대 중에서도 학대죠.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 사체를 검역소로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군포경찰서도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군포시는 곳곳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목격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동물을 학대로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경기 남부 집값이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찬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씩 떨어진 매물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집을 사려는 이들이 사라지는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GTX 이슈로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화성 동탄 신도시는 고점 대비 반값 가까이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화성 동탄 이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동탄역 인근에 위치해 지난해 말 8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4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증여 등 직거래로 이루어진 특수 거래의 가능성이 높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매매가가 반토막 가까이 난 겁니다.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직거래 가격이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매수자를 찾기 힘든 요즘은 직거래 가격이 시세에 영향을 끼칩니다. 당시에는 막 부동산에 불이 났죠. 이 근처 단지 사람들이 다 전화고 뭐 무슨 일 있냐고 그랬는데 그런 가격이 뜨니까 전세입자들이 전세금이랑 지금 시세 그 실거래 뜬 거랑 가격 차이가 몇 천밖에 안 나니까 그런 거 나오면 자기네가 사겠다고. 실제로 동탄 신도시에서는 지난해 고점 대비 수억 원씩 하락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탄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주변 시세를 이끌던 아파트 단지들도 집주인들이 지난해 대비 3, 4억 원씩 매매가를 낮춰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래는 절벽입니다.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화성시의 집값 하락세는 올해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아파트값은 올 들어서만 5% 가까이 하락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전국에서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 같은 집값 하락세는 동탄을 비롯해 지난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이슈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안양과 의왕, 수원, 영통, 광명시 등 모두 GTX 신설 호재로 아파트값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지만 올 들어 내림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9% 하락했는데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서는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급매물이 적체되면서 매물 가격의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매수 심리는 3년 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서울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제를 단기에 크게 완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경기도가 폭락하는 쌀값 방어를 위해 23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소비 촉진에 나섭니다.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지원금을 주고 다음 달부터는 로컬푸드에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도 시작합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수확철로 접어들었지만 곡물 창고엔 아직 지난해 수확한 쌀이 가득합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지난 여름철에 다 팔았어야 할 것들입니다. 들판에선 햅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미 조생종은 거의 끝났고 10월부터는 만생종 수확을 시작해야 하지만 쌀값 걱정이 앞섭니다. 남은 것도 남은 거지만 지금 팔고 있는 것도 지금 밀어내는 식으로 엄청 싸게 나가고 있어요. 올해 경기미의 평균 가격은 5만 600원 정도. 5만 8천 원이 넘었던 지난해 대비 13% 낮은 수준이고 3년 전인 2019년보다도 낮습니다. 기름값과 비료값 폭등으로 원가가 오른 것을 포함하면 농가 손실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쌀값 방어를 위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막걸리 등 주류 생산업체는 물론이고 빵이나 다과를 만들 때도 경기미를 사용하면 최대 2억 원의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시군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소규모 방식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최대 2억 원까지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이미 30% 할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대형마트를 제외한 도내 550여 개 매장에서도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할인으로 인한 손실 보전에 230억 원을 투입하고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방관 한 사람이 담당하는 국민의 수는 평균 78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원시 장안구와 영통구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소방서의 소방관 1명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2,200명 이상의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소방 인력의 부족은 곧바로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소방서의 소방관 수는 288명. 이들은 장안구와 영통구 주민 64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소방관 한 사람이 2,20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 일선소방서의 15배, 서울보다도 1,000명 가까이 많습니다. 수원소방서의 인력 부족 문제는 경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담당 인구가 많다 보니 출동이 잦을 수밖에 없어 소방관들은 체력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본서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가 총 2대 운영 중이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출동 건수에 비해 이제 구급차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출동 건수가 뭐 하루에 10개 넘게도 나가는 때도 많고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소방서들은 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소방 인력의 충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향후 5년간 소방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박적으로 지금 조직 진단이라든지 분석 기법을 좀 통해서 업무가 많은 곳에는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해주고 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은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을 좀 감원을 해서 현재 있는 인력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그런 내로사항이 있습니다. 소방 인력 부족 문제는 소방관 본인들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담당 인구와 소방 소요 등에 따른 적절한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수원시 영통구에는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자원 회수 시설이 있습니다. 올해로 23년째 운영해온 시설의 내구 연한이 다가오면서 보수 필요성과 함께 시설 이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이러한 문제를 시민과 함께 논의해 해결하자는 취지의 공론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0명의 수원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방안을 주제로 마련된 공론화 자리입니다. 토론회에선 시설 이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많이 배출되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 영통에 있다는 겁니다. 영통에 있는데 지금 영통의 환경은 좀 바뀌어 있고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2025년도에는 어디론가를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수원시에서 이런 계획을 지금 한 10년 전에는 잡았어야 됐죠. 우리 쪽으로 오는 건 아닌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 솔직히 있고요. 구에서 오신 분, 영통구에서는 또 이전을 요구하시는데 타구에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은 우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원회수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선 당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동률 떨어지고 이게 점점 안 좋아지고 이러면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전면적인 개보수든 쓸 수 있게끔 어쨌거나 개보수를 하고 나서 시설 이전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보수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렇게 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이거를 갖다 지금 건드려서 제가 봐서는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시설을 이전할 경우 충분한 보상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녹지 조성, 또 체육시설 조성하거나 아니면 또 반경을 넓히는 등 좀 그 안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혜택에 대한 범위들을 늘려줘야 그 새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충분히 좀 납득을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선 토론회 참석자의 80% 이상이 시설 이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참석자 200명 가운데 90명이 넘는 인원이 영통 구민이어서 지역 배분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전을 논의하려면 지역별 의견을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인원 구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 문제는 영통구 주민 이외에 다른 구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배정을 다시 하든가 아니면 공론화 과정에서 이전 문제는 일단 제외시켜놓고 그건. 수원시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여러분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도 여러분과 같이 논의해서 정책을 펴나갈 거고요. 또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수원시는 또 TF를 중심으로 전 지역민의 수용성을 높일 자원회수시설 운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와 군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25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시민이 교육 관련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안양시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런 불편 때문에 한 개 시군당 한 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25개만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개 시군당 한 개 교육지원청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안양과 과천, 의왕과 군포, 화성과 오산 등은 한 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2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구가 매우 적었던 지역을 인구가 많은 인접지역과 묶었던 것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실태를 개선해 한 개 시군마다 한 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은 각 지역 고유의 교육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는 데다 시군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계속됐습니다. 계속 현 상태만을 유지한다면
결국 경기교육은 공정과 정의를 잃고 역차별이 심화되어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할 것을 자명합니다. 학교 업무 간소화와 효율화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타당하다며 조속한 실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교육부 등의 동의를 통해 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돼야 가능한데 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사시사철 잎이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가수 양희은이 부른 가요로 친숙하고 시문의 소설 그리고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록수의 배경은 바로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의 본호동 일대입니다.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 최용신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용신은 일제강점기였던 1931년 10월 한국 YWCA의 농촌지도원으로 당시 수원군 반월면 샘골, 지금의 안산시 본호동에 파견됩니다. 작은 농촌마을에 온 최용신은 나라를 되찾는 길이 배움에 있다고 믿고 샘골 강습소를 지어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문맹 퇴치와 농업기술 전파, 애국심을 심어주는 교육활동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물려들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농촌 계몽 운동을 펼치던 최용신은 1935년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과로와 영양실조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최용신 선생과 샘골의 이야기는 상록수로 연재됐습니다. 상록수는 이후 1961년 신상옥 감독이, 1978년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영화 상록수로 다시 한번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최용신 선생이 자주 독립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샘골 강습소가 있던 자리에 최용신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상록수 공원에 위치한 최용신 기념관은 안산의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기려서 안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책이나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기랑 편하게 와서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최용신 기념관이 올해로 개관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최용신 선생의 정신과 당시 샘골로 불렸던 안산시 본호동 상록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최용신 기념관과 한국 YWCA 연합회,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 그리고 최용신 연구가인 홍석창 목사님의 소장품을 선별하여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최용신 기념관 1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9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어르신과 작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안성의 한 시골 마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 만든 도자기 컵이 작품이 되고 전시회도 갖는다고 하는데요.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성의 한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개인 미술관 작업실입니다. 이곳에선 작가보다 할머니들의 손길이 더 분주합니다. 만두를 빚듯 컵을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게 컵이 아니야. 막걸리 잔이라니까. 좋아요. 처음에는 안 오고 싶었는데 오니까 자꾸 오고 싶고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마을 주민을 가르치는 작가는 대학에서 35년간 미술 지도를 해온 최필규 씨입니다. 마을을 위해 할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 우연한 기회에 2년 전부터 경기도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에코 뮤지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통하는 에코 뮤지엄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연 환경 등을 보존 계승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독특한 형태의 박물관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갤러리에서 만드는 한내의 꿈을 주제로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작품 활동과 마을 환경 지키기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묘했지만 점점점 이렇게 확대하는 기분이라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생산적인 이렇게 좀 문화예술 운동을 파급시키는 부분에서 굉장히 보람되게. 얼마 전에는 체육대회 행사장에 주민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분 되게 좋았죠. 내가 만든 거 거기 있으니까. 우리 엄마 최고래요. 이런 거 다 하셨다고. 다음 달에는 마을과 가까운 한내천에 꽃길을 만들고 설치 조각가들과 함께 작품 전시회도 열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부녀회와 이장단, 주민자치회까지 나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이장님들도 적극적이시고 지역분들이 적극적이셔요. 그분들이 노크를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응답을 했지. 산모시설이 들어오고 조금 이렇게 낙후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문화활동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확대되면서 조금 살기 좋고 좀 풍요로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마을 주민들과 작가가 함께 펼치는 문화예술활동. 작품을 만들면서 주민들 생각이 변하고 환경도 가꾸면서 살기 좋은 마을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시흥시가 대대적인 나무 심기를 통한 녹색 도시 조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흥시 전역에 17만 4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3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하천 경관이 개선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